정말 재밌는 포인트가요. 예. 하중도가 많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밤섬 막 이런. 그렇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중도가 바로 밤섬이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야, 예. 인터넷 강의하듯이. 너무 지금 약간 그렇게 야, 나왔나요? 이투 쓴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서울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역사와 지리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파헤쳐 주실 오늘의 패널분들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가톨릭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회탐구 강사 이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도님께서 저희 촬영 시작하기 전에 네. 교수님하고 저희 고향을 물어보셨다고 아.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고향 어디시죠? 저는 그 경상남도 마산입니다. 맞아요. 왜요? 죄송합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마산이 뭐가 웃겼죠? 아니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제 시도 그 스케일이 나오면 뒤에 예. 시군구 스케일이 나와야 하는데 아. 이제 시도 스케일 다음에 갑자기 이제 구로 바로 가시길래 아. 시가 사라졌네요. 그러니까 창원시 아닙니까? 창원시. 제가 네.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는 아. 네. 마산시가 있었는데 예. 네. 지금은 합쳐졌잖아요. 합쳐졌다기보다는 강제 병합됐다. 어머. 아, 정말요?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죠. 아, 이거 왜냐면 잠시만요. 근데 이거는 마산 분들의 동의를 받은 이야기인가요? 마산 시민들은 지금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만약에 오, 예. 통합이 됐는데 예. 마산 특례시였다면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아.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서울의 시작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서울은 언제부터 서울이었던 걸까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특별시를 예.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단어 서울을 이야기하는 아, 건지. 그게 또 달라요? 왜냐면 서울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수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수도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수도는 계속 옮겨졌죠. 나라가 변화할 때마다 옮겨졌었던 거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아마도 지금 서울 특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조선 이전에도 일단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수도였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백제죠. 한성 백제 시절로 위례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의 이제 잠실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촌토성, 그다음 그 옆에는 이제 풍납토성을 도성 지역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태초의 강남인들이 태초의 서울인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살았을 거예요. 통일신라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도 사람들은 살았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절이 남아 있거든요. 유명한 절이죠, 봉은사. 이름은 다르지만 예.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계속적으로 살았을 거고 나중에 고려 시기가 되면은 이제 남경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는데 남경의 중심지는 우리가 지금 쭉 얘기했었던 그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공간은 아니에요. 남경터로 보통 추정되는 곳은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이성계 때 한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여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조금 더 전부터 수도로서 서울로 고정화가 되는 겁니다. 한양 혹은 한성부 요 차이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양은 그냥 전통적으로 부르는 지명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성부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딱 정한 사대문 안에서부터 성 밖의 심리까지를 부르는 행정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부로 이름이 바뀌어요. 경성부 시절부터 시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때는 부역이죠, 부역. 부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요. 용산으로 확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1930년대 넘어가면 지금의 영등포, 그다음에 지금 마포구 쪽,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성동구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지역으로 넓어졌다가 46년에 서울시가 됐을 땐 서울특별자유시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49년에 그냥 서울시로 다시 바꾸고 서울특별시로 되는 거죠. 그게 62년에 서울특별시를 수도로 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강남 지역을 서울시역으로 확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서울 하면은 어떤 걸 떠올리나요? 머릿속에 보통 지도를 떠올리죠? 한강이 이렇게 동해서 서로 흐르고 있고요. 강의 북쪽 그리고 강의 남쪽, 한강 이남과 이북 이렇게 보는데 지금의 그 형태는 아까 말씀해주신 60년대에서 7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한강의 남쪽은 서울로 쳐지지도 않았죠. 진짜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남이 원래 논밭이었다고. 네, 그거는 아마 느끼시지 않았나요?
직접. 뭘 느껴요? 뭐를 아 강남 분이시니까. 네네. 아. 뭐를 강남의 느꼈죠? 발전을 직접 느끼셨을 아유. 텐데. 제가 그 네. 정도 나이는 아 아닌데. 그런가? 아, 죄송합니다. 이미 네. 1980년 기준으로 강남 강북은 땅값 차이가 강남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셨을 때는 중류층 이상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이미 굳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은 네. 처음에는 사대문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중구가 들어오고 용산구가 들어오면서 아래로 조금씩 넓어집니다. 예. 그리고 용산구 이제 밑으로는 강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멈춰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다 어디 살고 싶어해요? 서울에 살고 싶어 서울에 하죠.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러면 서울 입장에서는 좀 욕심을 내고 싶지 않나요? 땅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런 예. 욕심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얻게 되는 게 한강의 이남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마포 쪽이라든가 성동구 쪽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는데 서울이 갑자기 대확장을 하게 돼요. 거의 면적이 2배 넓게. 갑자기.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70년대에도 이어져서 계속해서 땅을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70년대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서울의 모습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과정을 우리 지리 쪽에서는 그냥 편하게 서울이 팽창했다. 오, 팽창기. 네, 팽창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70년대 마무리를 딱 짓는 게 다들 아시는 그 그린벨트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서울의 테두리에 벨트처럼 싹 두른다 해서 그린벨트를 만들면서 더 이상 서울이 팽창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서울이 언제부터 시작했어? 라고 묻는다면 이때로 말하면 가장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뭐 심장이라고까지 비유를 하고는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이 수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개성과는 차이를 둬야 됐던 이유가 가장 컸죠.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일대 왕인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면서 초대 왕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당성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지우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공간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근대 시기의 국가의 수도와 수도가 아닌 공간의 차이는 너무 커요. 일단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개성으로 와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개성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이 400년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개성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인 거죠.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기득권과 함께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이동하면서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이점들을 낮춰야 됐었던 게 조금 있었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공간으로서 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예. 했을 때 일단 가장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도 있었고요. 한반도의 가운데 있고. 가운데 있다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공간은 국토의 정중앙입니다. 지금의 서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임진왜란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예. 당시 조선이 생각했었던 가장 큰 적이라 그러면 일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거든요. 훨씬 더 북쪽에 있었던 오랑캐들이죠. 예. 오랑캐로의 어떤 그런 침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효율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곳을 이제 찾아야 했었고 그러기에 서울이 좋죠. 왜냐하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강을 또 끼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 지금의 서울이라는 공간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았나. 한강은 왜 좋은 거예요? 그것도 세금입니다. 밑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해안가를 따라서 해운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강 따라서 올라오면 편하거든요. 강 따라서 이렇게 쭉 낙동강 따라서 거슬러서 이렇게 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내륙으로 오다가 한강을 만나면 그쪽에서 또 다시 서울로 들어오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한강을 끼고 있는 게 수도로서 기능하기 굉장히 효율적이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오, 게 네네. 명분의 기능이 있고요. 실질적 기능이 오, 있습니다. 뭐죠? 명분의 기능은요. 다 들으셨던 그거죠. 이성계가 수도를 옮길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풍수지리. 다들 많이 좋아하시죠? 풍수지리. 네.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이다. 이게 명분상 되게 좋죠. 수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이곳이냐를 얘기했을 때는 결국에 일정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조선이 흥하려면 이곳에 와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능적으로죠. 기능적으로. 북쪽에 있는 적도 막을 수 있고 북쪽에 있는 뭐 바람도 막을 수 있고 한강이 흐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사실은요. 한성부는 뭐가 흐르죠? 한성부는 예. 청계천이 흐르죠. 청계천.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가 들어오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배사님 수상으로는 청계천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강에 만초천이 흐르고 있죠. 그 만초천이 용산을 끼고 결국에 도성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양 안에 물자를 배달할 수 있었던 천이 있었다라는 와.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 서울이랑 한양을 얘기할 때 한강만 얘기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 만초천을 빼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만초천이 현재 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산공원도 풀렸겠다. 만초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한강이 또 서울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한강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강은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요. 네. 하중도가 많다라는 건데요. 하천 중심에 있는 섬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한강이 굉장히 크고 길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모래섬들이 많이 쌓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섬 막 이런. 그렇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중도가 바로 밤섬이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야, 예. 인터넷 강의하듯이. 너무 지금 약간 그렇게 야, 나왔나? 이투 쓴 줄 알았어요. 네. 다들 정말 유명한 스토리라 들어보셨겠지만 밤섬이 예. 한번 폭파됐지 않아요? 밤섬은요, 한강이 동에서 서쪽으로 흐를 때 서울을 기준으로 약간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하중도인데 마포 쪽과 예. 영등포 그 사이에 큰 하중도가 두 개 있었어요. 조금 더 마포 쪽에 가까운 게 밤섬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영등포 쪽에 가까운 게 바로 여의도? 그렇죠! 여의도. 이렇게 두 개 하정도가 꽤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주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중도를 어떻게 야무지게 알뜰살뜰 잘 써볼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밤섬과 여의도 중에 하나만 살려서 하나의 모든 지원을 몰빵해주자. 그래서 그때 딱 결심한 게 여의도를 영등포구 그 육지로 붙이자. 근데 그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덩어리들이 있어야 되니까 흙 간척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던 밤섬을 나가세요라고 해서 그걸 폭파시켜서 거기 있는 돌과 모래 등등을 갖고 와서 여의도를 매립을 하는 거죠.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예.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렇죠. 그로부터 지금 한 40년이 흘렀나요? 네, 근데 지금 50년이. 밤섬은 생겼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중도가 뭡니까? 강의 흐름으로, 물의 흐름으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게 하중도잖아요. 그 자리는 뭐가 쌓일 자리인 겁니다. 어차피 쌓일 자리라서 새롭게 퇴적물들이 또 들어왔고요. 쌓이고. 예. 그 푸릇푸릇하게 갑자기 한강에 딱 있잖아요. 네. 그 거대한 밤섬이 생긴 겁니다. 밤섬은요. 여의도 쪽에서도 보이고요. 마포 쪽에서도 맞아요. 보이거든요. 항상 밤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세상이라는 게 어떠한 순환 속에 있지 않은 걸까? 그래서 밤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생기면서 거기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생태 환경이 보존되어서 현재 철새 도래지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람사르 습지에도 네. 등록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유의미한 곳입니다. 한강은 활용하기가 쉬운 강은 아니에요. 강폭이 넓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강변에 있는 곳을 땅으로 활용하기도 힘들고요.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만 조금 와도 범람하는 것도 굉장히 잦았었던 곳이기도 하고 특히 동아시아에 있는 근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근대 국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수입니다. 치수. 이 강과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가의 발전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한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좀 선택하게 되는 게 지금에 있는 소양강댐. 네. 댐을 만들면서 한강의 치수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제서야 한강을 다룰 줄 알게 된 거예요. 소양강댐이나 지금 한강의 상류 지역에 있었던 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치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흔히 이제 일축년 대홍수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홍수가 한번 일어나거든요. 한번 큰 홍수가 나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댐을 만들고 치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을 때에서야 강변 그리고 강남을 좀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발전하게 된 한강 인하 이쪽 부분의 성장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나중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강남이라고 하는 건 한강의 이남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영등포도 강이남입니다. 거기도 강남이에요. 거기 강남은 예전부터 발전해요. 아, 영등포. 영등포는 원래 발전한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가 되면은 거기가 더 발전을 하죠. 왜냐면 흔히 이제 경인공업벨트라고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기는 합니다만 인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부천 거쳐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 그 길목, 지금 경인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길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죠. 그다음에 한강까지 끼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는 일제강점기 때 이미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남 4구가 만들어지는 건 좀 나중이에요. 서울에서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한강 이남의 핵심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공간은 여전히 영등포였습니다. 왜냐면 거기 김포공항도 있겠다. 그다음에 밑에 공단도 있겠다.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 서울도 중심부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흔히 얘기하는 지금 강남이라고 불리는 그 행정구역이 발전을 시작하게 되는 건 두 가지 분기점이 있어요. 하나는 한남대교 제3한강교가 만들어지는 시점, 그리고 제3한강교가 경부고속도로랑 만나는 시점. 요때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이 공간을 새롭게 편성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흔히 얘기하는 영동 제1, 2지구의 개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고, 원래 오리지널 강남은 영등포인 겁니다. 영등포구가 이미 발달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의 관악구 그쪽까지 쭉 떼서 전부 다 영등포구로 봐야 했다라는 사실. 엄청 컸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등포구가 되게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요만한 구처럼 네.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강 이남이 영등포구 아니면은 성동구가 위와 아래로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한강을 끼고 성동구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다 영등포구라고 같이 불렀고요. 그리고 나서 분화가 되면서 지금의 모양의 영등포구가 된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등포구와 강남구는 결국에 어느 정도의 서울의 굵직한 기능을 하는 이 도심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원래는 중구, 종로구, 특히 중구에 많이 핵심적인 기능이 있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라서 좀 나중에 발달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중구에 그런 기능이 몰려 있다가 영등포구의 발달, 특히 그 길었던 영등포구에서 분화되면서 지금의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영등포구가 큰 기능을 또 하나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서초 강남 그 동네가 또 그 다음으로 기능을 크게 담당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서울을 볼 때는 크게 발달한 동네라고 한다면 그 삼각형을 꼽습니다. 중구와 영등포구, 강남, 서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중구부터 시작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발달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회사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지역 대표적인 곳이 광화문 을지로,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이렇게 세 군데 꼽잖아요. 네. 그거 의도된 겁니다. 흔히 이제 삼획구상이라고 아, 1970년대 이후로 네. 서울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 거냐라고 할 때 서울의 핵심적인 공간들을 나누는 거죠. 원래 있었던 구도심,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영등포 인근에 있는 그 공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떠오를 강남. 그래서 이 삼획을 연결하는 걸 1980년대에 가장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걸로 설정을 하고, 그 삼획구상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물건 하나가 지하철 2호선인 거죠. 지하철 2호선이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원래 도시에 지하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2호선이 X자로 가고 3호선이 또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4호선이 위로 갔다가, 그러면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걸 한 5, 6호선 정도 즈음에 이어볼까라고 하면서 동그라미가 돼야 원래 지하철이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서울은 1호선이 이렇게 쭉 가면 동그라미가 그어지고 1호선이 가는 방향으로 먼저 놔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호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3, 4호선은 계획이 돼요. 그래서 이거 만들면서 3, 4호선도 같이 만들 거니까 일단 삼획을 연결하는 거를 우선. 그래서 강남을 먼저 영등포랑 도심이랑 연결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3, 4호선을 빠르게 계획해가지고 연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전통의 서울은 어쨌든 강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종로구가 우리 원래 한성부 역할을 하다가 중구가 추가된 거라고 사람들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왜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중구가 됐을까? 이런 거 흥미롭지 않나요? 중구- 종로구에 경복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예. 예로부터 항상.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예. 거기는 이미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반대편인 중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있는 곳을 가운데로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중구가 그렇게 해서 종로구 이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예. 그 상이 예. 경복궁 앞에 광화문 앞에 있잖아요. 예. 중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부연 설명을 아까 하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북진한다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데 애초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총독부는 그 광화문에 있는 거를 기억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1926년에 옮겨가는 거고 원래는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곳은 지금 중구예요. 지금의 이제 남산이고 지금 그쪽에 터만 남아 있고 그 공간이 조선 총독부가 됐었던 건 예전부터 거기를 일본 사람들의 행정기관으로 썼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 공사관. 예. 일본 공사관으로 쓰던 자리를 통감부로 바꿨다가 그걸 이제 조선 총독부로 바꾼 거죠. 그렇게 1910년부터 26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가 조선 총독부가 있던 자리예요. 그러면 이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의 행정기관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는 일본의 행정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공간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이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중심적인 지역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도시 공간 자체가 그 중구와 일본인들이 원래 이제 개항 이후로 모여 살았었던 용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연결하는 식으로 먼저 그 도시 경관이 조금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종로가 중심이었었던 곳이 중구와 용산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조선인들이 중심으로 삼았었던 곳까지 우리가 가야 식민 통치의 어떤 그런 정당성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의 광화문 자리에 조선 총독부가 1926년에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도 결국에는 거기를 중심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주변은 다 조선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역사성이 조금 있는 곳입니다. 그 아까 얘기하셨던 일본인들이 중구에 살면서 계속 북쪽으로 가고 싶어 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용산은 중구보다 남쪽 아니에요? 역사를 쭉 보면은 원래 용산 지역은 중국인들이 먼저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성 안에는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요. 원래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예. 그런데 조천 상민수로 무역장정으로 중국인들이 그걸 먼저 뚫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자리를 잡는 곳은 어디냐면 한성 안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으니 조금 외곽이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였던 양화진을 비롯한 이쪽 용산 근처에 중국인들이 자리를 잡죠. 근데 너무 유리하잖아요, 중국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나중에 거기를 청일전쟁 이후로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자리를 잡고 남산 지역에 일본 공사관이 통감부가 되고 일본인들한테는 남산과 용산 이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 분기점이 1904년이거든요. 예. 1904년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의정서를 맺어서 서로 침략 오면 방어해주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명확하게 일본이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할 때 한국이 일본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 썼던 거죠. 그 과정에서 뚫리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전라도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고 여기에서 의주로 올라가는 기차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러일 전쟁의 전장은 이제 한반도,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바다, 그다음에 만주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철도가 필요하죠. 예. 군사적인 철도를 이렇게 쭉 놓는 과정에 이제 서울역은 민간이 왔다 갔다 하는 철도로 쓰고 용산역에다가는 군용철도가 쓰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904년 이후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 이 공간, 용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본 군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군 부대가 빠졌지만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가 원래 일본 군 기지가 되는 거죠. 용산역이 사실 그때는 서울역보다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해방 이후 일정 기간 동안도 용산역이 훨씬 기능이 많은 기차역이었습니다. 예.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는 퇴색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산역이 가치가 있었던 건 일제강점기 때 의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여기에서 출발하면은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용산에서 딱 출발하면 여기는 약간 유럽으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용산에서 출발해서 의주를 거쳐서 만주철도랑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연결이 되면 그거 타고 유럽으로 가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38선이 생기면서 그게 끊겨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봐야 올라가는 건 일산 파주 정도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려가는 건 어디냐? 호남선이에요. 그래서 용산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역의 모습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난개발이 되어 있고 또 개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옆에 미군 부대니까 고도 제한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네요. 개발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산 땅은 해방 이후 70년 넘는 시간 동안 좀 피해를 많이 받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서울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과거와 현재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도시가 되어야 할까에는 우리 다 같이 의문을 품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서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밀집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으로써 만들어지는 뭐 지적 불이익이 저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도시는 맞으나 미래로 갈지는 우리가 다 함께 담론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망의 도시 같아요. 일단 근데 그 욕망을 의도적으로 만든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후로 권력이 머문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본이 축적된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권력과 국가와 자본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자꾸 이 국가에 살아가는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욕망을 자극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서울에 꼭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의도적인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던지죠. 그리고 서울에 살면 너도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70, 80년대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담론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가 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서울을 욕망의 땅으로서 지속적으로 욕망하고 있다. 네. 그것이 서울을 가장 함축적으로 좀 상징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스스로 신선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서 뜻깊었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서울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를 뭐 굳이 또 정리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50대가 되면 귀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원래 살던 공간으로 돌아가서 마산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